1월 임시국회가 야당의 단독 개최로 시작이 됐습니다.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검찰에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요.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기점으로 민주당의 목소리가 양분될지 또 통합될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. 민주당 싱크탱크인 정태호 신임 민주연구원장과 당내 상황 등 두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직접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늦었지만 민주연구원장 된 것도 축하드리고요.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뭐 다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우리 정태호 우리 의원님은 대표적으로 좀 이른바 뭐 요새 뭐 그런 얘기 잘 안 써요. 친문 인사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원장으로 민주연구원장으로 이렇게 맡긴 거를 보고 일종의 개파 통합 아니냐 이런 해석이나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뭐 저는 뭐 그야말로 친문 친노 네. 예, 한 사람이죠. 그 청와대에서 일도 그렇죠. 많이 하셨고요. 예, 두부 대통령을 모셨으니까 직접. 예. 뭐 근데 뭐 제가 어디 뭐 개파 수장도 아니고 네. 그야말로 개파 원 중에 한 명이 개파원이시니까요. 뭐 그걸 예. 가지고 이제 개파 통합 차원에서 인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언론에서 주로 그렇게 분석을 많이 하셨더만요. 혹시 네. 이재명 대표가 맡기면서 뭐 특별히 어떻게 당부했거나 이런 말씀 있을까요? 네, 제가 저한테 처음 전화를 주셨을 때는 민주당의 좀 정책적 비전을 좀 잘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뭐 그 말씀하시면서 개파 얘기를 하신 적은 없고 예.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기획비서관도 하고 일자리 수석했으니까 또 뭐 알려지기에는 좀 정책 통으로도 좀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. 뭐 적임자로 생각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. 그런데 뭐 여하튼간에 개파 통합이라 하더라도 좋은 얘기니까 네.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. 그 소명을 2024년 총선 승리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던데요. 네. 총선까지는 뭐 아직 시간 1년여 이상 남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좀 준비해야 될 점 또 걱정하는 대목 어떤 게 있을까요? 민주당 입장에서.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 뭐 산무 정권이라고도 하더만요. 네. 무능력, 무책임, 무대책. 뭐 실제로 동네 다녀보면은 주민들이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. 네. 뭐 아마추어적이다,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반면에 우리 민주당은 좀 유능한 민주당이 돼야 되는데 예. 이 총선에서 그 민주당이 유능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 네.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. 그렇게 보면은 이 유능함을 어떻게 앞으로 1년 동안 보여줄 것인가. 네. 그게 저로서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. 유능함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 지금 오늘 검찰 수사도 있지만 국민의힘하고 이제 인터뷰를 좀 해보면 계속 민주당은 방탄국회만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여권의 프레임인지 아니면 정말 국회 운영 임시회를 지금 8월부터 계속 쭉 열고 있잖아요. 정기국회하고 그런 어떤 국회 운영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방탄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네. 오늘 바로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잖아요. 출두를 하는데 네네. 그게 무슨 방탄입니까? 그런 것이고 실제로 저는 이 정부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예. 저도 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 초에 제가 정책기획비서관 하면서 정말 할 일이 많았거든요. 예. 국회를 상대로. 지금 뭐 북한 무인기 사건 벌어졌죠.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예.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하루도 국회를 놀리는 것이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안 맞는 거죠. 그렇다면 오히려 여당이 자기네들이 통과시킬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? 집권 1년 초에 모든 정책적인 과제들 세팅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야 그렇죠. 5년을 넘기는 거잖아요. 네.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국회도 안 열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. 이게 여권이 만든 프레임이다 방탄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? 그렇죠. 되게 무책임한 정부죠. 이 지금 경제 위기가 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뭐 대통령이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. 그 예. 반도체 그 세액 공제를 더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. 사실은 그것도 8%는 정부가 고집해서 했던 거예요. 그런데 그걸 마치 야당이 잘못한 것처럼 뒤집어 씌웠단 말이죠. 예. 전혀 아니거든요. 예. 자기네들끼리 뭔가 조율을 못했던 거예요. 그러면 대통령이 그걸 더 세액 공제를 또 올려라 그러면 빨리 국회 소집해가지고 해야 될 거 국회가 아니에요. 세법 바꿔야 되는 건데. 그럼요.
근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. 이해할 수 없다. 또 좀 전에 민생이 필요하다, 유능하다, 민주당 유능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좀 이렇게 여론조사 이런 거 보면 개혁 성과나 이런 것들은 잘 내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. 네. 국민들이. 이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? 결국은 이제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권위적 파퓰리즘 정권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정부가 문제다. 네. 대통령실이 문제다. 그게 아니라 예. 이 권위적이고 파퓰리스트적인 네. 정권인데 그러면 우리가 잘 견제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 무능한 정부에 대해서 야당으로서의 정책적인 리딩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네. 그게 아마 우리 지지자들 또는 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. 근데 그게 불가피한 게 네. 사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들어온 지가 사실 3개월밖에 안 됐어요. 석 달요. 예. 그런데 이 3개월 동안에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파상적인 감사와 수사를 진행을 했잖아요. 네. 어떻게 보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전열 정비의 기간이었던 거죠.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주도 역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또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여당 생활 5년 하는 동안 거대한 초식 공룡이 됐다. 그래서 투쟁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해 보인다. 네, 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. 그렇게 볼 수도 있죠. 그런데 뭐 이렇게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권의 그런 전방위적인 수사와 감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일단은 방어하는 것도 사실은 좀 급급했죠. 그러나 지금부터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전열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좀 공세적이고 또 주도적인 정책적인 주도 이런 것들을 해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 원인 중에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도 하나라고 보시는 겁니까?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지금 감사원에서 34개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. 34개요. 그러니까 감사원이 그걸 해가지고 고스란히 정보를 검찰에 다 넘깁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감사받느니 수사받는 게 낫다라니까. 감사보다 수사가 낫다. 왜냐? 감사하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수사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한다 그러면은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. 감사하면은 포렌식을 하더라도 방어 방법이 없어요. 이걸 다 해가지고 수사를 다 넘기거든.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렇고 이 야권에 대한 그냥 그야말로 야권을 괴멸시키기 위한 이 정치 탄압이거든요. 네.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단호하게 싸우고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되는 거죠. 된다. 네. 오늘 10시 반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 이 당하고 같이 대응해야 된다. 당하고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. 이렇게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똘똘 뭉쳐야 된다. 아니면 각자 하자.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? 똘똘 뭉쳐야죠. 똘똘 뭉쳐야 앞서 된다.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 야당에 대한 탄압이고 정치적 탄압이고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. 이게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 혼자에 대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당이 똘똘 하나가 돼서 싸워 나가야 될 일이죠. 당내에서는 조금 다른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. 당내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의 그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죠. 있는데 이게 무슨 조직적으로 당내에서 무슨 계파 간의 뭐 어떤 입장의 차이가 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. 제가 그 어떻게 보면 비명계 조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민주주의 4.0이라는 그게 제가 또 연구원장이기도 합니다. 그 연구원장 하고 계시군요. 그 내부 논의를 하면 전부 다 하나 돼서 싸워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. 그 지배적인데 이 한두 목소리가 언론에서 증폭시킨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? 그렇죠.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언론이 또 그렇게 갈라치게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. 자, 오늘 그러면 지도부가 그 성남지청에 동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? 어저께 저희 당에 회의가 있었어요.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는 멤버인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당당하게 나갈 테니까 당직자들은 당무에 집중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안 와도 된다. 이렇게. 뭐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겠죠.
그러나 또 당 지도부나 또 당원들 입장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당 대표가 저렇게 검찰의 무도한 탄압을 받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건 맞지가 않죠. 당연히 출두하는 데 가서 힘을 넣어줘야죠. 네. 포토라인에 서는 거죠. 어떤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당연히 당 대표이고 또 대통령 후보였고 네. 유력한 정치 지도자이시잖아요. 네. 그러면 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출두하면서 말씀을 보고를 드리는 게 예의죠. 네. 그리고 그 내용은 이 사건에 대한 관한 것과 성남 FC 관련된 얘기도 해야 되고 본인의 또 뭐 심정 네.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혹시나 기소가 된다면 당 대표직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? 정치적 탄압에 대해서는 무슨 당 대표직을 거론하겠습니까? 당헌을 그때 좀 개정을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. 네, 제가 보기에는 뭐 아니 그 당 규정을 떠나가지고 네. 이 자체가 저희들은 정치적 탄압을 탄압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. 그것을 거론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하고 또 여당 야당 이 협치가 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협치가 없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3대 개혁 이게 가능할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노동연금, 교육개혁이요? 뭐 개혁이라는 게 정치적 경쟁 또는 뭐 이해관계가 작용할 수도 있지만 예. 개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없으면 어렵죠. 결국은 이제 이 정부가 3대 개혁을 하겠다면 얼마만큼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느냐. 네. 그 여론을 동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요. 대개 3대 개혁이라는 게 대단히 그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게 많습니다. 네. 결국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지점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3대 개혁을 뭐 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지금은 거의 밀어붙이기식이잖아요. 예.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위주의적으로 파퓰리즘적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. 네. 예. 그리고 이 영수회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예, 대통령하고 대표, 여야 야당 협치 대표. 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좀 답답해요. 대통령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면은 지옥이라도 가야 되는 자리거든요. 네. 더더구나 지금 국가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통합시켜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. 이해가 안 된다. 네. 그거는 대통령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보죠. 네.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여야 협치가 필요한 시기이고 본인이 또 대통령이 추구하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네.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데 야당 대표를 안 만난다는 게 그거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. 네.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. 이건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. 우리 정태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뭐 정책통, 뭐 정책비서관, 일자리 비서관 일들을 많이 했는데 혹시 민주당이 뭐 여당하고 대통령실하고 다르게 좀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같은 게 있을까요? 뭐 좀 그 일단은 아마 네. 당대표 신년 기자회견에 나올 것이고요. 나올 것이다. 예. 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. 민생 대책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. 저희들 나름대로 그 민생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신년 키워드를 조사를 해보니까 대개 민생과 경제, 정치 예. 개혁, 예. 국민 통합 이런 주로 이제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더라고요. 네. 특히 이 정치 개혁 부분들은 오히려 3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3대 개혁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로 사회를 개혁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그러니까 정치 개혁이에요. 정치 개혁이 중요하다. 그런 얘기도 좀 할 것이다. 그렇게 신년 보여집니다. 기자회견. 예. 언제쯤 신년 기자회견 있습니까? 지금 그거는 아마 날짜가 적절한 시점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부동산 규제에 관련해서 풀 수 있는 거는 풀겠다 이런 의지인데 지금 보니까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예산이 좀 투입돼야 되고 이건 당연히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우선은 지금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저는 최경환의 빚내서 집 사라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. 근데 결국은 이거 실패했잖아요. 예. 그 후유증을 많이 남겼고 그 후유증을 고스란히 문재인 정부에서 다 안았는데
결국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 유동성과 직접 연결이 돼 있죠. 네. 부동산 가격이 뛸 때는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뭐 늘어났던 거고 그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지금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그렇죠. 오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. 그러면서 DSR을 강화하면서 나타나는 건데 이걸 집 사서 빚내서 집 사라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좀 의문이고 예. 그리고 미부장 아파트를 정부가 돈으로 매입한다라는 네.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으로 직접 매입하는 건 아니죠. 주택 그 도시기금이라는 걸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잘못하면은 결국 기업만 배불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. 네. 기업의 자기 경영의 실패인데 그거를 정부가 이제 메꿔주는 건데 그런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국가 경제에 심각한 리스크 시스템 위기까지 온다면은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네. 과연 그것이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좀 자주 좀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예. 민주당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